예, 여러분들 설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연휴 동안에 엄청나게 또 전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있었습니다. 일이 많았죠. 예. 무엇보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설을 통해서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27일, 28일. 근데 장소가 정확히 결정된 건 또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낭 또는 하노이, 베트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저도 이 국정연설 내용을 좀 많이 주의 있게 봤는데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보니까 뭐 내용 국내 미국 정치 내용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이민 장벽 이런 걸 보니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이 아니라 스테이트 오브 디비전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그 화합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더만요. 뭐 물론 이제 뭐 미국의 가치를 얘기할 때 다 같이 박수를 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화자찬식 얘기를 할 때는 그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바로 뒤에 앉아 있는데 아주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북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사실 지난해보다는 북한 문제 그 양으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뭐 누가 뭐 분석했더니 영어 글자 수로 뭐 540자다. 지난해에는 뭐 2,483자인데 지난해는 뭐 독한 말을 많이 했죠. 저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양으로 보면 5분의 1 수준인데 내용은 좀 긍정적이고 좀 일방적인 구애라 그럴까? 아, 구애요? 예,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나하고 뭐 좋은 관계다라는 뭐 내가 있는 동안 뭐 15개월 동안인가 뭐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화자찬 그래가지고 아마 전쟁이 나지 않을까? 자기가 자기 선택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 사람이 뭐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었는데 근데 뭐 실제로 사전 배포한 원고에는 있었는데 실제로 읽는 부분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은 읽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국내 언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거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내용을 아무튼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면 톱으로 다루고 대부분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지난해 6월 12일 1차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인 중요한 장면인데 성과가 이렇게 그 이후에 없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그걸 굉장히 의식하는 그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27, 28 베트남으로만 딱 얘기했는데 1박 2일로 하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고 또 베트남 보통 이제 다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이 또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이 보통의 사람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동안의 어떤 협상 그리고 그 날짜까지 사실은 지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직 그 실무 협상을 끝내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국정연설하는 그 시점에 평양에서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첫 만남을. 그런 시점에서 어저께죠. 날짜를 먼저 공개를 하고 특히 이틀 동안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궁금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여러 뭐 언론에서는 많이 뭐 분석도 많이 있는데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수세적인 상황에서 북한 카드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세적인 거라고 하면 국내 정치 부분을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습니다. 뭐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또 이 이민 장벽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단화적인 어떤 미국의 대통령 이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주류 세력은 물론이고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참 미국 대통령으로 좀 적절하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뭐 그 이제 멀러 특검이 아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특검 보고서를 네.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건 탄핵 문제랑 직결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더 늦추지 않고 북한과의 카드를 던지려고 하는 그런 게 역력해.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 통전부장이 그 워싱턴 갔다 와가지고 보고받아가지고 흐뭇한 표정을 짓는 건 봤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7, 28일 베트남에서 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으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언론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쪽은 그냥 입을 닫고 뭐 특별한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협상 전술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협상을 하면 북한이 외교 협상 이 전술에 녹아납니다. 녹아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세적 상황을 좀 알고 북한이 뭐 일부러 약 올리는 건 아니겠지만 비건하고 이제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 북한 즉 카운터파트가 이제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네네. 북한이 아마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낙관적으로 잘 될 거다. 비핵화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거고 합의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미국 내 여론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만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우리 입장이나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유리한 국면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게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야 앞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북한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도 중요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역설적이지만 국내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나 북한에게는 뭐 기회가 된다 그럴까요? 뭐 약간 좀 그런 우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운 상황이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역사적인 그 거대한 진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우연적인 사건들이 또 같이 그 교묘하게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이럴 때 그 장벽이 무너진 당시의 상황은 거의 뭐 실수로 잘못 알고 이렇게 해서 뭐 문을 열었고 뭐 이런 거로서 촉발이 돼서 실제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 그렇죠. 근데 뭐 역사적 사실을 들여다보면 우연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또 이번에 저는 보면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중국의 존재감이 저는 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작년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한동안 막 급진전될 것 같다 그러지만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10월 달인가요? 10월 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가가지고 그 다음 달에 김영철이 워싱턴이나 뉴욕 가가지고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거기서 삐끗업되는 한참 뭐 북한을 향해서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게 상당히 상황이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진핑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협상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걸 공식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이제 평화체제에서 중국이 참여가 그 전까지는 평화체제 그러면은 중국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담보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7년
그 종전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이 참여할 경우는 3자, 안 하면 3자, 4자, 중국이 참여하면, 그렇지 않고 중국이 빠지면 3자 아닙니까? 그래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인데, 이건 중국이 참여할 때하고 안 할 때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참여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었는데, 지난 그 정상회담을 보면서 중국의 참여는 이제 기정사실로. 기정사실로 봐야 예, 그렇게 되고, 앞으로 미, 북 간의 이 협상에서 지금 종전선언 얘기가 급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체제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아마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누가 그러는데 비핵화 파트하고 평화체제를 구분한다고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중국의 존재감이 두드러진 거고 아마 베트남 다낭이냐 하노이냐 이렇게 사실 장소를 선택하는데도 시진핑 주석의 역할이 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떠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상. 그런데 미국은 하노이 사람도 많고 경호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2년 전에 G20인가요? 뭐 할 때 G20인가 무슨 회담 국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경호나 이런 걸 도상 훈련을 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낭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되면 다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은데 아마 하노이를 들렀다가 가지 않을까. 하노이 대사관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베트남 가는데 미국 대통령만 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나 뭐 어디 가서 북한 베트남 그 정상회담 또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해서 그 일정을 잠시 하고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조언 또는 개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다낭에서 하고 나면 3월 1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결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낭에서 만약에 28일 날 김정은 위원장하고 27, 28일 1박 2일 하고 나면 트럼프는 아마 곧바로 해남도로 날아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또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모양새. 그래서 북한과 중국 문제를 내가 일거에다 해결했다. 그런데 뭐 국내에서 나를 뭐 탄핵하고 뭐 나를 코너에 몰고 내가 이렇게 외교를 잘하는데 오바마도 못한 걸 내가 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 특히 거대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어떤 경제 전쟁, 무역 전쟁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또 하나의 또 북한과의 문제도 해결하는.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그렇죠. 큰 틀에서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뭐 베트남에서 1박 2일 하고 그러면 뭐 종전선언이 있으면 시진핑도 날아가고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사자 약간 성급한 그런 전망인데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철저하게 국내 정치적 그 변수나 국내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는데 이 큰 성과라 그럴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거기에 다른 사람 끼는 거 원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12일 날 그 첫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사실 우리가 거기 프레스센터까지 만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갈까 뭐 별 얘기했는데 가고 싶어 했죠. 근데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자기 쇼를 하는데 다른 사람 끼는 거 바라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이난도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다시 만나서 무역 전쟁을 해결하고 우리는 남북 간에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해가지고 해서 종전선언의 의미가 남북, 북미, 그 다음에 뭐해서 나중에 모여가지고 남북, 미중 모여가지고 4자 이 종전선언을 할지 그건 나중에 봐야 되지만 급진전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뭐 좀 이따 뭐 지금 평양에서 비건 그 김혁철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많이 다뤄지는 연락사무소 문제 이런 문제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찌됐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국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면에서 이 외교적인 어떤 빅딜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국면을 타개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내심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27, 28일 그 이틀간의 회담의 어떤 기본적인 성공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은 사실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특이한 회담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면 합의문이 나오고 공동성명이 나와서 무조건 성공했다고 할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 그 지점에서 이제 그럼 어디까지를 성공으로 봐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을 또 꼼꼼히 그 전문가들은 또 전망을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앞서서 뭐 영변의 핵시설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핵사찰에서 뭐 프론트 로딩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 의대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하고 평화 체제라 그럴까 뭐 굳이 뭐 두 개 파트를 나눠 보면 저는 비핵화 파트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요구한 정확한 핵신고 모든 거를 망라한 핵신고를 하고 그걸 검증하고 폐기하는 그런 그게 사실은 그 IAEA나 이런 국제 기구가 제시하는 비핵화의 사실 첫 단계부터 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북한은 핵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뭐 그 검증을 하다가 만약 문제 생기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턴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는데 최근에 볼턴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핵신고나 이런 걸 밀어놓고 이 비핵화 딜은 철저하게 영변 핵시설. 그러니까 영변에는 지금 우리 맨날 저 화면에 나오는 큰 시설, 그 뭐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하는 그거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80년대부터 쭉 보이는 그 시설입니다. 그거는 플루토늄이니까 지금 고출덩이에 불과해요, 사실은. 네. 거기서 이제 51에서 58kg 정도의 플루토늄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이미 나와서 새로 가동하기도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2010년 11월 달에 해커 박사한테 북한이 보여준 우라늄 농축 시설도 영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동시에 그 비핵화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의미가 작지 않은 비핵화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미국도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ICBM, 미국 본토를 갈 수 있는 ICBM, 네. 말하자면 화성 15형이 제일 적은데, 그 2017년, 그 몇 달 전에, 7월 달에 쏜 게 화성 14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이 사거리가 10,000km고, 하나는 13,000m인데, 네. 이거는 미 서부 지역에 갈 수 있느냐, 미 동부, 워싱턴, 뉴욕까지 갈 수 있는 2차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ICBM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 중에 일부를 프론트 로딩 형식으로 미국에 주는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ICBM의 원천 기술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구소련.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원천 기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부분에서도 중국이 중간 개입자로 나서지 않았을까. 어떤 역할을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한테 그러면 저 미국에 넘겨주지 않으면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합의하에 중국에서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미국을 안심시키는 ICBM에서의 조치. 그걸 그래서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 대상으로 올려놓는 거하고 플러스 그건 이제 나중에 IAEA 47단이 와서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ICBM 그 프론트 로딩으로 몇 개 ICBM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는 나와라. 네네. 그럼 미국이 보는 앞에서 해가지고 확인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도로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제재 그
해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미국의 제재라는 게, 유엔의 제재라는 게 워낙에 그 풀려면은 CVID를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웨이버링 조항, 면제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폭넓게 해석해주면 북한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제재의 면제 조항의 확대 적용. 네.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이 가능해요. 철도와 그 도로 연결. 당장 나오는 것들이 철도 도로 연결 그렇죠.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 부분은 조금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재가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임금을 줘야 되면 임금을 북한 내에 직접 주지 않는 겁니다. 어디다 뭐 맡겨놓고 뭐 그게 뭐 에스크로 계좌인가 뭐 그런데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현물로 이렇게 제재에 걸리지 않는 물건을 주든지.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 이런 건 내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것만 해도 사실 큰 저거죠. 그 미국의 제재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게요. 그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북한에게는 큰 그렇습니다.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허락해 준다든지. 원래 그거는 제재 대상이 아닌데 미국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제재 완화의 그 정도의 수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북한도 수용할 충분한 그런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까요? 이제 또 재미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할까요? 아마 그렇습니다. 연락사무소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그렇죠. 평양에 둔다. 평양에 두는 거죠. 원래는 이제 네. 뭐 워싱턴에 원하면 북한도 연락사무소를 두는 건데 우선적으로 얘기되는 거는 미국의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상당히 북한에서 계속 주장해 어떤 체제 보장의 하나의 단계일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그 공식 공무원이 평양에 체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공무원이 거기 있는데 니네 공격하겠냐. 네네네. 뭐 이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19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그때도 연락사무소 개설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얘기가 됐던.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지까지 알아보고요. 지금 평양에서 미국인에 대한 영사 업무는 스웨덴 대사관이 대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미국인이 잡히고 그러면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이거 영사 업무를 봐주고 하는데 예. 아마 이 연락사무소를 하면 영사 업무까지 하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게 야 우리 미국인이 가 있는데 니네 공격하겠냐 이게 믿어라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그때 서울에 그 부대사로 있었던 크리스텐슨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쓰는 크리스텐슨이 연락사무소장으로 내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그러면 외교 행랑은 어떻게 가져오느냐 뭐 이걸 실무협의하다가 북한이 닫아버렸죠. 그게 이제 그게 아마 그 들어가면 도청 우려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실무 협의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협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미 기왕에 했던 것들을 쫙 복귀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 아이디어는 미국이 정신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아마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줬을 겁니다. 그 정도 아이디어는. 중재자 노력이 또 거기서. 네. 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합의 사안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자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면은 각 국내 이제 이를테면 우리 국민 좌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진보 보수의 어떤 진영들이 또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이제 주로 민주당 세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내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부분들은 또 미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이제 것 같습니다.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2차 정상회담에서 뭘 담을지를 놓고 지금 스티븐 비건 대표하고 이제 김혁철 북한의 대사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큰 대목에서 약간 세부 조금 조율한 정도만 하지 나머지는 아마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에 아마 담판을 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다운 아닙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다낭이 될지 뭐 다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의전 문제라든지 경호 이런 거를 양쪽이 아직 협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걸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혼자 간 게 아니고 한 20몇 명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김창선,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면 김창선 부장이 의전 같은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합의해야 되고요. 다만 지금 비건 대표가 원래는 평양으로 갈 생각은 아니고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북한이 오라 그러니까 급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비건 대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위임을 받고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게 빅딜, 스몰딜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좀 더 얘기해서 북한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야, 그것도 신고는 요 정도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핵화가 앞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영변 핵시설과 플러스 ICBM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남북 경협, 그 다음에 러시아 파이프관 연결, 그 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활성화하는 거 이렇게 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볼턴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볼턴이 그 다음에 핵신고서를 제대로 내라. 그 다음에 검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그 뒤를 밀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제 논의할 거냐? 이거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 거냐? 이 정도 얘기는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 설득할 겁니다. 그러면은 김혁철이 물어보겠죠. 김정은 평양이니까. 그럼 그 뒤에는 이영호와 김계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모든 거를 다 단계별로 다 자릅니다. 살라미 전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수세 아닙니까? 아마 강자도 쓰고 벼랑 끝도 쓰고 막 가지고 놀 겁니다. 이제 이 임기를 가진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정부는 임기가 없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단기 협상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북한이 상당히 노련한 전술로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최소한 비핵화의 시간표, 로드맵 이것까지는 약속해다오. 아마 비건이 그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북한은 버틸 거고요. 그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되면 북한이 아마 전적으로 홍보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북한이 막판까지도 발표를 안 하면서 속을 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건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 의전, 수송 지원 이런 거는 이제 금방 되겠지만 핵심으로 보면은 이 스몰 딜이라고 했던 이게 뭐 미디움 딜이라고 했던 그 딜의 내용을 아마 트럼프는 웬만하면 오케이 할 겁니다. 북한이 봤을 때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선배 그 말씀을 들으면 국내 그 보수적인 성향의 부분들은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이게 계속 북한에 말려드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지점들, 또 미국 내에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반대파들이 그 정도로 협상해놓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또 반박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기 때문에 트럼프 역시 그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최소한의 사찰에 대한 어떤 시간표 이런 부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치열하게 물밑에서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사실 이번 협상은 상당 부분 그래도 미국이 부족하나마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국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민주당 또는 주류 세력들은 불만이겠죠. 우리 국내도 불만일 겁니다. 불만이지만 트럼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멘텀이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스몰딜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두 개씩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 국면이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묻히면서 이 동력은 진행하면서 동력이 강화되고 그러는 거지, 막 만들어가지고 100을 만들면 출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종의 도박식으로 지금 이게 밀고 나가는데,
예? 이게 관심을 끌고 말하자면 트럼프가 예전에 미국에서 아프란티스라는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시청률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 막 트럼프 신이 나서 하는데 이게 곽강을 받고 자기 위기 돌파하고 그러면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입니다. 어느 누구도 힐러리 클린턴도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오바마도 아니고 트럼프가 미국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가 하는 대로 갈 겁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트럼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협상을 파기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북한에 대한 공격, 막 압박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는 그 원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재, 면제 요걸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도박이지만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네. 김정은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설 연휴 거치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제 북미 간의 어떤 핵 협상에 뭐 앞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27일, 28일 예정된 이 큰 무대를 통해서 그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타날 텐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대로 하면 늑다리,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리틀 로켓맨. 리틀 로켓맨. 자,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두뇌 싸움과 이제 그 생각 그리고 판단력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당분간의 어떤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그럼요. 그림의 어떤 2월 말 되면은 되게 3월 달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답방 3, 4월 달에 뭐 숨가쁘게 몰아칠 겁니다. 예, 한반도의 봄이 다시 올 가능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저도 기대를 또 여러분들도 모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기대, 또 어떤 분들은 우려를 많이 담고 있는 또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꽃샘추위도 있으니까요.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떻게 뭐 더 하시나요? 아니 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